AI와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 밸류 체인 아래서 중소형주를 찾으면 찾을수록 모멘텀이 잘 안 보여요. 아, 미국에서는 예. 네, 오히려 반면에 다른 나라 쪽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그 운용자들 중에서 제일 잘 나가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네, 부담스럽게. 유안타 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 유동원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진짜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진짜 네. 기억이 나요. 우리 작년도에 이 생산성 혁명이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이거 보통 일이 벌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집중해야 되고, 내가 여기저기 딴 데 가봤는데 숫자 나오는 게 진짜 최고다. 숫자 나오는 데서 머물러 있어라. 이런 말씀 하셨던 걸 정말 똑똑히 기억하는데, 그때 말씀하신 그대로 가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한국의 운용자 중에서 지금 최근 6개월 지금 최고 좋습니다. 넘버원입니다. 맞죠?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수익률 얘기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네. 완전 거의 뭐 분위기가 레버리지 분위기가 나는 정도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조금 두렵지 않으세요? 너무 잘 나가니까? 안 그래도 오늘 회의를 했죠.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지 수익률을 좀 더 올릴 수 있을까? 공격이 항상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더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포트도 조정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그 아이디어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좀 흐름이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아침에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고, 예전에 이게 이제 유동호 본부장님도 얘기했던 건데, 그 인프라가 깔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그거죠. 과거 2000년대 시스코 시스템이 잘 나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구글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애플이 등장하고, 그렇죠. 메타가 등장하고, 뭐 등등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등장을 했는데, 걔네들은 뭐 하드웨어 업체가 아니라 서비스 업체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얘기를 하다가 그쪽으로 준비를 하다가 아니다, 하드웨어다 하고 작년 연말 다시 돌아갔어요. 사실 그 선택이 굉장히 아주 최고의 선택이었고, 지금 그렇죠. 이렇게 작년 하반기에 그렇게 그 피드백을 다시 해보면 근데 그 부분이 변화된다는 얘기실까요? 딱 말씀하신데 그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제가 조금 느끼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선은 뭐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자면 작년에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인텔 같은 회사라든지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드웨어 쪽이라 하더라도 경쟁 구도에 있어서 아무래도 1위 기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1위 기업에 집중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얘기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시장이 제법 특히 이제 인프라가 제대로 깔렸다라고 치면 그 이후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거나 뭐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을 찾거나 뭐 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요즘에 나오는 시그널이 뭐냐면 찾긴 찾아야 돼요. 근데 그게 미국 회사가 아닐 수도 있다. 심지어. 그리고 그게 어차피 굉장히 비용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미국 회사를 쓰면.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뭐 사실 우리 물가 많이 올라갔다고 얘기하지만 한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뭐 디플레 걱정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어떤 느낌이 좀 있냐면 미국의 중소형주 그 AI와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 밸류 체인 아래서 중소형주를 찾으면 찾을수록 모멘텀이 잘 안 보여요. 미국에서는 오히려 반면에 다른 나라 쪽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 느낌 아닌 느낌.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심천시장 숫자가 요즘에 조금 보고 있으면 괜찮게 나와요. 뭐 수출 숫자도 그렇고 심천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뭐 그래서 미국 회사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뭐 애플 같은 회사든 뭐 이런 대표적인 큰 기업들이 중국이나 뭐 다른 중소형 기업들을 쓰고 왜냐하면 단가가 싸니까 대신에 핵심 기술은 안 주면 되니까 그렇게 마진을 확대시키고 그 시장 리더십을 가져가고 이런 모습이 좀 나오는 거 아닌가까지도 의심하게 돼요. 그럼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면은 그동안에는 사실 압도적으로 하드웨어에
승이었잖아요. 네. 마치 시스코 시스템이 라우터를 뭐 전 세계 방방곡곡에 다 달아야 된다, 막 이런 것처럼 AI 서버가 없으면 AI 추론 연산 학습이 안 되니 AI GPU 칩이 필요하고 HBM 필요하고 막 그랬던 이게 전부 다 하드웨어 얘기예요. 네. 지금 하신 얘기는 그럼 하드웨어의 다음 단계의 뭐 서비스 단계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하드웨어 남아 있는 아니요, 건가요? 서비스 단계 하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장 이거를 이해하기 쉬운 부분은 뭐냐면 서버 시장을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서버 시장을 보고 있으면은 원래는 CPU 서버였잖아요. 이제 이게 AI GPU 서버로 바뀌어가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이 퍼센티지를 보면 저희가 대충 생각하기에 얼마나 인프라가 깔렸다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렇죠. 어차피 이 서버는 다 모든 기업들이 써왔던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대충 보면은 대체율이 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50%까지 넘어가야 되지 않나. 네. 그러면은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또 그 하드웨어 쪽에서도 중소형주들을 찾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서버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대표적인 미국의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을 보고 있으면 잘 안 올라가요. 안 올라요. 예. 네. 근데 해외 쪽을 보고 있으면은 오르는 게 보여. 같은 비슷한 업종. 비슷한 쪽에서. 예. 그래서 조금 요걸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워낙 이 미국의 대표적인 IT 리더들이 네. 너무나 스마트해져서 모든 이 수익성을 높이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참 무섭다. 예, 이 정도까지 저희가 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종목을 공부해야 되니까 그리고 매 분기 나오는 실적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네. 어쨌든 전체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 AI 사이클이 뭐 아직 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지어 서버 시장도 네. 7% 정도니까 아무리 많이 보더라도 뭐 이제 한 30%도 안 갔을 것 같아요. 네. 예. 정말 많이 봐야 30%고 작게 보면은 10%? 요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하드웨어 쪽이 맞고 소프트웨어 쪽도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한번 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터넷 사이클 말씀하신 대로 95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에 하드웨어 깔고 그 다음에 한번 다 망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글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쭉 걸린 시간으로 보면 이게 이 길이가 네. 하드웨어 깔기 시작해서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넘어가는데 걸린 시간이 10년, 10년.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하드웨어 깔기 시작한 게 이제 겨우 1년, 그렇죠. 좀 1년 반, 1년 정도 1년 됐죠. 반이에요. 예. 네. 그러니 10년이 걸릴지는 아닌 것 같아. 네. 근데 한 3년은 걸리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일단 TSMC가 2025년도 100% 증설이니까 예. 그리고 26년까지도 엄청 증설될 테니까 그때가 쇼티지란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그 사이에 그 시스코 시스템즈를 경험했기 때문에 네. 이 대표적인 기업들도 동시다발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을 막 하는 거죠. 그렇죠. 엔비디아도 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짧아질 것 같아요. 이미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10년 걸리고 막 소프트웨어 갔다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5년짜리로 보고 이게 다 압축돼서 네. 5년 안에 다 들어오는 거죠. 네. 과거에 15년짜리가 하드웨어 관련해서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 다 해서 소프트웨어까지. 15년짜리가 압축해서 5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네.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 라우터 깔리고 애플이 아이팟을 거쳐 아이폰을 해서 앱 시장을 만드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사실상은 뭐 한 10년 넘게 걸렸는데 넘게 걸렸어요. 예, 그게 자리 잡는 데까지는 95년부터 네. 거의 2008년 이후까지니까 예, 거의 근데 10년. 그게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작년 22년도 후반부터 시작한 거니까 네. 그러면은 앞으로 한 뭐 쉽게 얘기하면은 2030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다 자리를 잡는 잡는다. 거 아닌가. 예, 그렇게. 대충 보면 띵탱크들이 계산하는 게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길이가 훨씬 짧아지고 그 폭이 훨씬 높아지고 네. 이렇게 압축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근거로 생각을 해보면 애플이 AI에 너무 늦게 들어왔다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애플은 성숙한 기술 아니면 써먹질 않은 회사니까 네, 네. AI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애플이 AI 쓰기 시작했다고 한 거니까 굉장히 빨리 빠른 진입한 거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10년 걸렸는데. 그러니까 애플이 그 기존에 있었던 거 조합해가지고 조립해갖고 만든 거 아니에요? 정말 심하게 말을 하면 물론 창의적으로 했지만 이번에도 그런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그게 2년도 안 걸렸다. 예. 2년.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예요.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예. 빠른 거죠. 최대 길게 보더라도 옛날에 15년짜리면 네. 이번에는 5년짜리인 거고 오히려 더 짧을 수도 있다. 네. 이 정도로 보면서 네. 우리가 시장을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엔비디아 실적을 분석을 해보면 최소한 지금 1년은 땡겼다. 20 지금 5년도 6월까지는 지금 주가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야 40배더라고요. 지금 내년까지 땡겨야. 그러니까 내년까지 땡긴 거는 맞는 것 같다. 근데 26년까지는 쇼티지가 날 테니까 한 번 더 땡길 수는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갖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종목 얘기는 못 해 주시긴 합니다만 엔비디아가 GPU라면 네. 지금 한국에서는 하이닉스, HBM 난리가 맞아요, 났는데 맞아요. 미국 주식을 많이 하니까 조금 하이닉스보다 비싸고 점유율도 적지만 마이크론 약진이 아직 남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던데요. 맞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 네. HBM이 정말 중요한 거고 네. 여기에 있어서 제대로 대응을 잘했었으면은 지금보다 더 좋았을 텐데.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대응하는 게 어쨌든 늦은 건 맞으니까.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열려 있는 부분이 그거죠. 마이크론이 그거를 얼마나 잡아먹을 거냐. 시장을.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D램이나 낸드 시장으로 따지자면 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80%의 시장을 들고 있고 마이크론은 겨우 10% 들고 있다고 치면 네. 예. 지금은 이게 지금 SK 하이닉스는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고 네. 삼성전자는 아직 못 잡은 상황에서 이제 마이크론이 막 치고 올라오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7, 80% 시장 중에서 몇 프로 정도를 마이크론한테 뺏길 거냐 네. 이 정도로 저는 걱정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주가도 그렇게 반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마이크론의 기술력에 있어서는 이게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한테 네. 샘플을 제일 먼저 제공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미리 엔비디아와의 어떤 관계, 아무튼 같은 미국 회사에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네. 좀 준비를 제대로 해왔던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듣고요. 심지어 제가 얘기 듣기로는 마이크론에 있는 임원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출신이다? 네, 뭐 그런 얘기도 듣고 있고. 네, 그거야 뭐. 예, 네, 아무튼 간에 네. 예, 그래서 저는 글쎄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휘청거릴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참 아쉽죠. 네, 참 아쉽죠. 그래서 마이크론이 옛날처럼 10%의 시장 점유율은 아닐 거다. 더 올라갈 거다. 네. 네. 이 부분에서 또 그 얘기하시기가 또 너무 안타까운데 왜 삼성전자에 있던 분이 마이크론 가서 임원을 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우리 귀에 왜 들리느냐? 이건 안타깝죠. 뭔가 진짜 이건 진짜 뭔가가 좀 이상하다. 진짜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우리가 금융업의 경쟁력도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막 안 좋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 예. 우리는 사실 금융업에 있어서는 정말 대부분의 똑똑한 사람들이나 잘 하는 사람들이 다 외국계로 가잖아요. 네. 저도 영어만 됐으면 혹시.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네. 예. 제가 지금 정말 많이 노력하는데 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정말 투자 수익률이 높게끔 만들려고 정말 노력을 하는데 네. 해외 투자를 통해서 네. 네. 그 과정에서 정말 힘든 부분이 참 많죠. 네, 요번에 이제 제가 본인이 말씀 못하니까 중위 재물을 못 깎으니까 제가 옆에서 깎아드리면 최근 6개월 수익률 진짜 완전 넘버원 됐습니다. 진짜 완전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거든요. 저는 가입하신 분이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해서 네.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고군분투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안타까운데 잠깐 옆길로 잠깐 새죠. 네. 오히려 그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문화가 있는 게 오히려 이 금융투자 쪽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조금만 잘못되면 책임져라 이러는데 우리가 이제 업계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하면 좀 화살을 맞을 것 같긴 한데 차라리 그 깨질 수도 있다는 걸 열어놓고 하면 다양한 그 상품들이 좀 나오고 규제 뭐랄까 이 규제의 폭도 조금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미국으로 가봅시다. 네. 약간 우리가 또 사이드 트랙 하지만 네.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헤지펀드나 운용사가 만들어지면 거의 90%가 망해요. 10%만 살아남아요. 그렇군요. 근데 왜 그러냐? 네. 수익률이 마이너스면 돈을 안 넣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구나. 견딜 수 없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수익률에 대해서 굉장히 뭔지 모르겠지만 막아놨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수익 공표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수익률이 안 좋아. 근데 그런 회사들이 계속 살아남아. 마케팅을 계속해서. 네. 다른 상품 만들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게 있어서 그렇죠. 예전에 그 말도 안 되는 밀어주기 수익률. 그러니까는 그 대표 펀드 하나가 금액이 작아.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놓고 펀드를 여러 개 만들어. 그래서 여기가 먼저 사고 다른 펀드들이 뒤에 사면 얘는 수익률이 너무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이렇게 해서 수익률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기죠, 일종의. 그렇죠. 예, 일종의 사기를 쳐가지고 그런 일을 자꾸 있다 보니 차라리 그럴 거면 수익률 공표하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바꾸고 싶어 해서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상품 만들 때 제 이름을 달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상품을 여러 개를 절대 안 만든다. 딱 필요에 의한 상품만 만들어 놓는다. 이거였잖아요. 이제 아무튼 그래서 저는 문화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운용을 했어. 수익률이 안 좋아. 그러면은 그게 뭐 몇 년 동안에 좋았다가 안 좋으면 그 정도는 뭐 투자자들이 그래 너 그럴 수도 있지. 이래서 계속 돈을 넣어주면 그건 살아남는 거고. 그게 아니라 처음 시작했어. 근데 처음부터 엉망이야. 그러면은 그게 살아남으면 안 되죠 사실. 그죠? 그렇게 문화적으로 가야 되는 건데 투자라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잘 안 생기는 거죠. 사실은 운용이 한국은 정말 쪼그라들어 있어요.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운용사 규모나 뭐 이런 걸 한번 좀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당연히 부동산 쪽보다는 금융이 더 활성화가 돼서 금융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지만 어쨌든 주식 투자를 하는 비중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GDP의 보통 뭐 60%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한다. 뭐 이렇게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한다. 대부분 다 펀드 통해서 투자를 하죠. 펀드를 운용하는 게 운용사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계산해 보면 10%도 안 되잖아요. 3%? 뭐 ETF라는 패시브 수동적인 투자를 빼면 훨씬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전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3%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3%를 만들기 위해서 금융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제대로 해서 투자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8% 정도 나면 그 GDP 성장률을 계속해서 3%를 유지시킬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금융산업이 지탱을 해주는데 도움을 준다.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됐어. 지난 15년 동안.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근데 상품은 계속 나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완전히 드러내야 돼. 어떻게? 모든 수익률이 다 제대로 공표되게 다 드러내야 돼.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 판단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좀 어떤 측면에서 되게 안타까운 게 이제 패시브나 ETF가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뭐 미국에서도 뭐 그런 패시브형인 그 뱅가드, 뱅가드나 이런 거는 뭐 꾸준히 잘하고 있고 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패시브로 다 숨어버렸다.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뭐 어떤 정도냐면 제 느낌은 그 패시브를 빼고 한국의 운용사는 다 판잣집이야. 그런 수준이 아닌가. 그러니까
인원 10명 이상 가지고 가기가 되게 어렵다. 네, 뭐 우리가 이 얘기를 너무 심각하게 하면 네. 우리는 이름을 걸고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뭐 상품이 여러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예, 저희 더 힘들어져요. 너무 하지 맙시다. 결국은 저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그래도 운영한 지 벌써 5년 거의 돼가거든요. 네. 제 이름을 달고 한 게. 그러니까 이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운용이 제대로 되어 오더라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퍼지게끔 하는데 네. 이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 규제 관련된 부분도 네. 변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네. 지금 어쨌든 간에 어차피 사이즈가 왕창 줄어 있어요. 네. 성장해야 되는 게 올바르게 하는 쪽이 성장을 하면 돼. 네. 그러면 규제가 그 성장하는 쪽에 맞춰지게 돼 있잖아요. 네. 지금은 쪼그라드는 쪽에 맞춰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열심히 하면 됩니다. 네. 예, 저는 그런 생각으로 단 한 명이라도 더 예, 글로벌 투자를 하게끔 하는 거에 예, 뭐 돈을 벌자의 개념이 아니라 네. 진짜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나라 미래가 밝아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가 있어요. 저는 이제 뭐 그런 지금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서. 네.